지난 여름 안양의 한 주택가로 이사 왔습니다. 첫날 굉장히 이상한 아저씨를 본 뒤로 계속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한 집 앞으로 짐을 옮겨주기로 한 친구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해, 이야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 응, 행복하지. 행복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행복해라고 중얼거리면서 웃는 얼굴로 건너편 집 창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인 건가 생각하면서 왠지 보면 안 될 것을 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몇 분 후에 친구가 도착했고 맞은편 아저씨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맞은편에 산다는 게 너무 싫었지만 이사 온 건 저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묘 2마리가 동시에 죽었고 엄마가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서 큰 빚을 졌습니다. 저도 지금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여태까지 그럭저럭 무난하게 살아왔는데 그 아저씨를 보고 난 뒤부터 자꾸 불행이 몰아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참고로 그날 이후로 그 아저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일러스트 투고 사이트를 이용했었다. 내가 그린 그림을 올려봤지만 무명화가였기 때문에 별로 북마크되거나 좋아요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마크된 수의 합계가 갑자기 늘어났다. 늘었다고 해도 50에서 100이 된 정도였지만 내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해서 확인해보니 아무래도 과거부터 최근까지 내 모든 게시물을 모두 북마크하고 있는 계정이 있었다. 즉, 이 계정이 혼자서 내 북마크를 50개나 늘려준 것이다. 흥미로워서 그 계정의 페이지를 봤는데 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북마크 목록에는 내 그림밖에 없었다. 게다가 팔로우하고 있는 것도 나쁜. 이쯤 되자 기쁘다기보단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본인은 아무것도 투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일까 싶어 프로필란을 보니 자기소개란에 역시 모르겠구나. 제발 죽어버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이후 그 투고 사이트에는 로그인하지 않았다. 저에게는 중1과 초6의 딸이 있습니다. 작년은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고 제가 차로 일주일에 2번씩 픽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수업이 연장되고 있는지 평소 시간보다 꽤 지났는데도 큰애가 돌아오지 않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늦어버렸다 미안 다녀왔어 하며 차에 기운차게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아무리 봐도 성인 여성이었거든요. 30대 정도의 체구가 작은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로 가만히 있으니 그 사람은 위협하는 어투로 빨리 출발해라. 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여자는 없어져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틀림없이 큰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뒷좌석 발밑에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또 제가 고함을 지르자 여자는 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내가 9살이었을 때 5살짜리 여동생과 둘이서 집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심하다며 보채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좋아할 만한 게 없을까 뒤지다 보니 유난히 눈에 띄는 노란색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다. 키즈 아일랜드였었나 드림월드였던가 어쨌든 한눈에 봐도 유해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씨체로 라벨에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걸로 결정하고 즉시 비디오 데크에 테이프를 넣어 재생했다. 타팡이었었나의 그런 느낌의 코끼리가 모티브로 보이는 전신이 노랗고 복슬복슬한 머리에 컬러풀한 풀같이 생긴 것이 나 있는 코가 긴 마스코트 캐릭터 인형과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5-6명의 아이들이 유쾌한 노래를 부르고 쾌활한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을 끼워넣은 EBS에서 할 법한 전형적인 교육 비디오였다. 의도했던 대로 여동생은 울음을 그치고 비디오 시청에 열중하고 있었다. 30분도 안 돼 비디오는 끝나가고 여유로운 엔딩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TV 앞에 있는 모두들, 오늘 이 비디오를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또 어디선가 만나자. 안녕. 상냥하게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마스코트 캐릭터와 아이들. 거기서 갑자기 일시 정지한 것처럼 영상이 딱 멈추었다. 그대로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천천히 변해간다. 비하하는 신호음과 함께 하얀 글씨가 화면 가득 담겼다. 알려드립니다. 본 비디오의 프로그램 출연진은 현재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 비디오 프로그램의 내용, 출연자에 관한 질문 등은 일절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여동생.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비디오 데크에서 꺼내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선반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여기까지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나의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유해영 비디오에 저런 의미불명의 신랄한 내용을 내보낼 이유가 없으니 저건 잘못 본 거거나 기억의 혼동인 거겠지. 그렇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고 싶지만 집에 있던 비디오 테이프들은 모두 오래전에 처분해버려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게 없는지 한가할 때 가끔 찾아보고는 하는데 역시 못 찾겠다. 비디오 제목을 정확히 기억할 걸 그랬다. 어른이 된 지금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언니는 결혼 전 남자친구와 함께 유명한 점쟁이에게 두 사람의 궁합을 보러 갔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렇게 궁합이 나쁜 커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즉시 헤어져. 남자친구는 헤어지지 않을 방법은 없냐고 울었지만 사주팔자는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평생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 돈은 됐으니까 당장 헤어지게. 점쟁이의 말에 화가 난 누나는 이딴 엉터리 사주 따위 안 믿어. 맞다고 해도 절대 헤어질 생각 없어. 불길해하는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혼자 결혼식장과 날짜까지 정해왔어. 나와 어머니도 어쩐지 찝찝해서 헤어지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충고했지만 내 행복이 질투나는 거야. 내 결혼식에 오지 마. 라며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 그때의 언니는 무언가에 씌인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다. 불길한 일을 언니에게 말한 점쟁이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언니의 바람과 달리 결국 결혼은 백지가 되었다. 결혼식 당일 남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식장으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모두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히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근처의 강에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수도인지 상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대한 지하수로를 발견해서 강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과 모르는 아이들도 초대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탐험대를 만들어 그 지하수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서로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가다 보니 철구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뛰어다녔으니 당연한 결과였지요. 모두가 이러다 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돌아갈 수 있었지만 다른 탐험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멀리 이사하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소식이 끊겨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아이들이 만든 탐험대가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이라면 당시의 신문이나 기록을 찾아봐 실종자가 나왔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탐험대를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만약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니 확인할 용기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르는 아이들이 저를 탐험에 초대하는 꿈을. 그들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죄를 지은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인지 확인할 용기가 없는 저에게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고통이겠지요. 얼마 전 퇴근길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그곳을 돌아봤더니 교통사고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내가 보일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친 사람이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바닥에 쾅쾅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분명 사고가 났으니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쥐기까지는 했지만 뇌의 손상으로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려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사람은 몇 분 후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살던 자취방에서는 가끔씩 문이 열리는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문은 천천히 열리다가 빠르게 쿵하고 닫히기를 반복하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빨리 깨어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날에 현관문을 보면 꼭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딱히 도둑맞거나 집안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문이 안 잠겨 있던 걸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가위에 눌렸던 걸까요? 물론 지금 사는 집은 자동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해맞이를 하고 새벽 늦게 돌아와 씻은 후 막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려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졸음이 몰려와서 친구들이 장난쳤거나 피곤해서 잘못 들었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도 새벽 3시쯤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따졌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애초에 친구들이 그런 유치한 짓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휴전뱅이들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다가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보고 조치해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돌아가려는데 올해는 너희 집이로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여쭤보니 5년에 한 번꼴로
세계에 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장난을 당한 해에는 사고를 당하거나 정신이 나간다는 등 하는 불길한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아무런 근거 없는 괴담일 뿐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며 살펴보니 오래된 집들 중에는 초인종이 없는 집도 있고 테이프로 막아둔 집들도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오늘도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스님이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무렵, 그러니까 약 30여 년 전, 스님에게 이 사진을 살펴봐 주세요. 라는 의뢰가 왔다고 합니다. 의뢰주는 30대로 보이고 등산이 취미라는 건강한 남자. 그 스님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고 떠올리는 마음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영혼과 영감, 하물며 유령 등은 내심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스님이시다 보니 가끔 이런 사진을 살펴봐달라 라는 의뢰는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령이 찍혀있다, 성불시켜달라 라는 의뢰들을 보면 유리에 비친 사람의 얼굴을 유령과 착각하는 등의 사진뿐이었다고 그런 요청자들에게 편심, 유의, 마음 잡는 방법과 그 중요성 등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남자가 의뢰한 사진도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처음 보았을 때 조금 위화감 같은 것은 느꼈습니다만 그 모임 사진을 보며 가벼운 위화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다 말하고 등산 동료와 찍은 기념 사진이군요. 역시 그렇게 보이네요 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는 의뢰주의 말이 신경이 쓰여 다시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주를 중심으로 등산 동료가 모여 기념 사진에 찍혀있는 그런 구조의 사진이었지만 다시 볼수록 위화감이 커졌습니다. 그 사진, 제가 카메라에 셀프 기능을 사용해 혼자서 찍은 것입니다.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한 스님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고 처음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뢰주는 미소 짓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무표정했으며 무엇보다 맑은 하늘 아래 찍은 사진에 의뢰주 외의 사람은 그림자가 없었다고 어느 날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며칠 전에 T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함께 장례식에 가지 않을래? 중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나와 친구는 같은 대학에 다녀서 때때로 만났지만 T의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같은 반이긴 했지만 그 녀석과는 말한 적이 거의 없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T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친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녀석 존재감 없는 조용한 녀석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중퇴하고 히키코모리 생활을 해서 전혀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T의 어머니가 내 부모님한테 친구로서 장례식에 와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야. 나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조의금은 저쪽에서 내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다.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마친 나와 친구가 식사 중이었을 때 한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자네들은 T군의 친구인가? 중학교 동급생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럼 최근에 T가 어땠는지 모르겠구나. 수년간 혼자 방에 갇혀 지내던 것 같은데 부모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곤 해서 힘들었다더군. 나는 언제나 조용했던 T가 그랬다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기지 않네요. 중학교 때는 싸움이라든지 한 번도 한 적 없었거든요. 가족이 자고 있는 동안 야구 방망이로 덮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옮겨진 모양이야. 우리는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부모를 때리고 죽이려고 한 T가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어때서 히키코모리인 T가 교통사고가 났나요? 친구가 흥미롭게 물었더니 그걸 알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말이지. 결국 히키코모리인 T가 왜 외출을 했는지 수수께끼였지만 뭐 아무래도 상관없나 라는 느낌이었다. 세상에는 살아있을 필요 없는 녀석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 그건 그 옛날 내가 10살쯤 되었을 때였다. 새벽 4시쯤이었다. 새벽이라고 해도 아직 어둡고 주위는 흐릿하게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득 정신 차려보니 나는 침대에서 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했어? 물어보면 더 화를 낼 것 같았기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싶었지만 엄마는 화가 나 있고 계속 사과했지만 좀처럼 용서해주지 않았다. 싫은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법이라지만 애를 한 시간이 다 되도록 왜 그런 짓을 했어? 어째서? 지금이 대체 몇 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몰아세우고 있었부터
우리 어머니는 화를 내면 이상하게 끈질겨서 어차피 사과해도 쭉 화내고 사과하지 않는 경우에 사과하지 않았다며 끊임없이 화낸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보네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이 새벽부터 1시간 동안 어머니가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1층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 여동생이 전혀 잠에서 깨지 않는다니 뭔가 이상했다 하는 의문이 들자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다. 주변에 소리가 없는 것이다. 평소라면 신경이 쓰이는 시계의 소리도 슬슬 달리는 차의 소리도 전혀 없다. 너무 조용하다. 그리고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끈기. 사과해도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제 그만할 만도 한데 그만두지 않는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정확하게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기색과 목소리로 당연히 어머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말로 끊임없이 고함치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로 어머니일까? 라고 생각한 순간 찰싹하고 내 뺨에 손이 날아왔다.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분노하고 있던 목소리가 고장난 테이프처럼 갑자기 바뀌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바뀌고 점차 말하는 것도 이상해져 왔다. 왜 죽였어? 위험해.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은 2층 침대의 2층, 상대는 2층 침대 계단 부근에 서 있다. 아니, 지금은 울면서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몸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가위놀림으로 바뀌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층 더 큰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하며 얼굴이 다가왔다. 머리카락은 푸석하고 피부는 파랗고 그리고 두 눈이 없었다. 거기에서 나는 의식이 없어졌다. 그리고 아침이었을까? 낮이었을까? 왜 그랬니? 뭐하고 왔니? 어디에 있었니? 어머니가 화를 내고 있었다. 다만 다른 것은 제대로 주위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무엇보다 같다.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확실히 화내는 것은 어머니. 이번에도 혼나는 이유를 몰랐지만 제대로 물어보았다. 나는 무슨 짓을 했냐고. 너 잠이 덜 깬 거니? 하고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새벽 2시쯤 아직 일어나 거실에 있던 부모님 앞을 나는 쓱 지나갔다고 한다. 그때 부모는 내가 화장실에 가려나 싶었는데 놀러 갔다 오게 하고는 현관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설마 나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기에 날릴 겨를도 없었다고. 황급히 나와서 근처를 살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려던 중 침대를 보니 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 깨워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부모님도 피로함이 몰려와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잠들어 버렸다고. 그러다 내 비명에 깨어나신 모양이었다.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아침에 깨어났더니 옆에서 자고 있는 오빠 외에 집에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해져서 오빠의 어깨를 흔들었는데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흔들어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일어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울고 있었는데 드디어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갔었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빠는 여기에 있어, 엄마는 여기에 있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와서 안심했습니다. 마침 오빠도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얼굴을 본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오빠는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키와 덩치는 비슷했지만 오늘 아침까지의 오빠, 아까 옆에서 자고 있던 오빠와 얼굴이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코가 크고 높아졌으며 머리카락이 곱슬거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그 존재가 오빠였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오빠의 모습은 그 이상한 아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쭉 제 오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오빠라고 믿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오빠처럼 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날을 경계로 오빠도 저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고 심하게 냉담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남매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에 겪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진짜 오빠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몇 년 전에 한 호숫가로 새벽 낚시를 하기 위해 캠핑을 갔었을 때 일입니다. 자리를 잡고 한밤중에 모닥불을 쬐고 있던 중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하는 비명소리가 호수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곳을 보니 한 여자가 물에 빠져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났더니 일행이 얘 넘어가려고. 뭐 하냐니 구해줘야지 라고 반문하자 얘 진정하고 잘 봐. 어떻게 이 한밤중에 저 멀리의 얼굴이 똑바로 보여. 저는 다시 그곳을 살펴보았고 그 여자는 물속에서 발버둥조차 그만둔 채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대 다리가 닿을 수 없는 깊이였는데 말이죠. 게다가 칠흑같이 어둡고 저 멀리 먼 거리인데도 얼굴 생김새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고 할까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짐을 싸서 도망치듯 철수했습니다.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철수했지만 줄곧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정체가 뭐였을까요? 정말 물귀신이었던 걸까요?